이것은 아주 긴 이야기지만 분명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내용일 것이다. 이 이야기는 산속에 위치한 장소에 관한 것이다.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장소에 관한. 그 좋지 않은 일들이 뭔지 알 거라 생각할 수도, 그리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미 다 파악했다고 믿을 수도 있겠지만 전혀 아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괴물이나 인간보다 더 잔혹하니까. 처음 우리가 오자크에 있는 웬 작은 마을로 이사한다는 말을 들었을 땐 화가 났다. 저녁 시간에 14살의 우등생에게 걸맞지 않는 엄청난 짜증을 들으며 내 접시를 가만히 내려다보던 기억이 난다. 누나는 울었고 빌었고 부모님을 향해 욕설까지 퍼부었다. 그러더니 그릇을 들어 아빠에게 던지며 모두 아빠 탓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엄마는 미트니에게 좀 진정하라 타일렀지만 누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방으로 가면서 도중에 있는 모든 문들을 있는 힘껏 닫아댔다. 나도 마음속으로 몰래 아빠를 탓했다. 수근대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뭔가를 잘못했는데 나쁜 짓을 저질러서 보안부서에서 그나마 체면이나 유지하도록 저 멀리 떨어진 코딱지만한 동네로 자천시켰다는 것이다. 부모님은 내가 이 사실을 알기를 원치 않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걸 뭐. 하지만 나는 9살이었기 때문에 이사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기까지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건 탐험이니까. 새로운 집, 새로운 학교, 새 친구들. 물론 위트니는 정반대의 기분이었다. 14살의 전학이라니 힘들겠지. 하지만 남자친구랑 떨어져야 한다는 점은 훨씬 더 힘들었을 것이다. 누나를 제외한 남은 가족들이 짐을 싸고 여기저기에 작별 인사를 보내는 동안 위트니는 완전 뚱해져서는 울기도 하며 가출도 했었다.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한 달 뒤, 미주리주 드리스킹에 있는 새로운 집 앞에 도착하자 누나는 내 바로 옆에 앉아 미친 듯이 핸드폰을 해댔다. 다행히도 여름에 이사를 해서 나에게는 동네를 돌아볼 시간이 충분했다. 아빠가 다시 보안부서에서 일을 시작하자 엄마는 우리를 데리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이런저런 소개를 해주었다. 그 도시는 세인트루이스보다 훨씬 작았지만 더 좋았다. 질 나쁜 구역도 없었고 동네 전체가 마치 엽서에서나 볼 법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드리스킹은 산골짜기에 지어진 마을로 아주 울창한 산림지였고 그 사이로 둘레길과 크리스털처럼 맑은 호수가 펼쳐져 있었다. 9살인 나에게 이런 장소에서 맞이하는 여름은 그야말로 천국이었다. 드리스킹에 자리 잡은 지 한 일주일 지났을 무렵 옆집 이웃이 현관을 두드렸다. 랜디 부부와 그들의 10살 아들 카일이었다. 부모님들이 미모사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동안 나는 멀쑥하고 붉은 머리카락을 지닌 그들의 아들이 현관 입구에서 뻘쭘하게 서서 거실에 있는 플레이스테이션 2를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이거 해? 내가 물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딱히 해볼래? 근래 철권 뽀샀는데.
카일은 이제 막 3번째 미모사를 마시기 시작한 자신의 엄마를 흘끗 바라보더니 대답했다. 그래. 그리고 그날 오후 그 또래의 아이들처럼 쉽고 간단하게 우리는 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다. 여름에 시원한 아침이면 오자크 숲으로 뛰쳐나가 놀았고, 뜨거운 낮이면 우리 집 거실에서 플레이스테이션 2를 했다. 카일은 나에게 이 동네에서 유일하게 남은 우리 또래의 친구를 한 명 더 소개해줬다. 김보 데스타로라는 마르고 조용한 여자아이였다. 김보는 수줍음이 많았지만 친절했고 언제나 무엇이든 해보려 하는 성격이었다. 우리랑 잘 어울려서인지 김보 역시 이내 우리의 3바퀴 자전거의 3번째 바퀴 같은 존재가 되었다. 아빠는 하루의 대부분을 일하느라 시간을 보냈기에 엄마는 새로운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여념이 없었고, 반대로 누나는 하루 종일 방 안에 처박혀 있었다. 그렇게 여름은 우리의 것이었고 우리는 그런 여름을 여지없이 즐겼다. 카일과 킴버는 나에게 가장 좋은 둘레길을 알려주었는데 그 길에서 보이는 호수는 정말 최고였다. 대부분은 자전거를 타고 가야 했다. 그리고 마을 내 가장 좋은 가게들도 보여주었다. 9월 학기가 시작될 쯤 나는 이미 이 마을이 원래 집인 마냥 완벽히 적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기 시작 직전 주 토요일, 카일과 킴버는 아직까지 가보지 않았던 아주 특별한 트리플 나무라는 장소에 날 데려가겠다고 말했다. 트리플 나무가 뭔데? 내가 물었다. 완전 짱인데야. 나무에 엄청 큰 오두막집 같은 게 있어. 카일이 신난 듯 말했다. 뭐래. 그렇게 쩌는 오두막집이 있었으면 진작에 보여줬겠지. 됐지, 노노. 안 그랬겠죠. 카일은 고개를 저었다. 동네에 처음 이사온 애들을 위한 환영식 같은 게 있거든. 킴버는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어두운 오렌지빛 곱슬 머리칼이 그 작은 어깨에서 찰랑거렸다. 맞아, 쌤. 제대로 된 식을 거치지 않고 그 오두막에 들어가면 실종된 뒤 죽고 말 거야. 내 얼굴이 바닥을 향했다. 둘이 날 놀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건 뻥이야. 너네 나한테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아니야. 김버가 반박했다. 거짓말이 아니야. 우리가 보여줄게. 일단 식을 위한 칼만 구하면 바로 출발할 거야. 뭐? 왜 칼이 필요한데? 피해 의식이라도 하는 거야? 전혀 아니야. 김버가 약속이라도 하는 듯 말했다. 그냥 몇 마디 하고 트리플 나무에다 네 이름을 새기는 거야. 한 1분이나 걸릴까? 카일이 거들었다. 그 오두막 진짜 멋있는 거 맞지? 아유, 당연하지. 카일은 나에게 확신하듯 대답했다. 알았어. 그럼 갈게. 카일은 자기 이름을 새겼을 때 썼던 똑같은 칼을 쓰는 게 좋겠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그 칼을 쓰기 위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칼을 가지러 갔더니 카일네 아줌마가 제일 어린 동생 파커를 돌보고 있었는데 카일이 얼마나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6살짜리 동생을 함께 데리고 가라고 했던 것이었다. 엄마, 우리 숲속 오두막집에 간다니까요?
거기는 파커같이 어린애들은 못 가요. 어이구, 너네가 엑소시즘 영화를 줄지어 본다고 해도 상관 안 한다. 동생 데리고 가. 나도 좀 쉬어야 하지 않겠니, 카일? 이해 안 돼? 네 친구들도 별 상관 안 할 거야. 아줌마는 킴버와 나에게 강요하는 듯한 눈짓을 보냈다. 그렇지? 전혀요. 킴버가 대답하자 나는 동의하는 마냥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카일은 과장된 듯 큰 한숨을 짓더니 동생을 불렀다. 파커, 신발 신어. 지금 갈 거야. 이전에도 카일의 막둥이를 본 적이 있었고 그 기억으로 파커는 전혀 카일의 성격이나 외모를 닮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카일이 엄청 거칠고 비글기 있는 데다 그에 어울리는 붉은 머리를 가졌다면 파커는 약간 불안한 듯한 태도에 꼼지락거리며 작은 눈과 어두운 갈색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 넷은 자전거를 타고 조금은 생소한 길의 시작을 향해 몇 킬로미터를 달렸다. 이전에도 근처를 지나가면서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몇 번이고 물어봤지만 카일은 언제나 시큰둥하게 그냥 별거 없는 곳이야? 라고 답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둘레길에 도착해 멈춰선 뒤 서쪽 경계 프레스콧 광석길이라 쓰여진 표지판에다 자전거를 세웠다. 왜 여기 주변길은 죄다 프레스콧이란 이름이지? 프레스콧이 산이나 뭐 그런 거 이름이야? 내 말에 킴버가 비웃더니 대답했다. 아니, 바보야. 프레스콧 가 때문이야. 알지? 저 위에 맨션에 사는 가족 말이야. 프레스콧 아저씨랑 그 아들 지미가 여기 동네에 사는 사업의 절반 정도를 가지고 있거든. 반 이상이지. 카일이 거들었다. 뭔데? 게임 가게도 가지고 있어? 이 동네에서 유일하게 내가 관심 있는 가게는 그곳뿐이었다. 거기는 어떤지 잘 모르겠네. 카일은 자물쇠로 4개의 자전거를 동시에 걸어 묶은 뒤 자물쇠 번호를 휙휙 돌려댔다. 근데 막 철물점, 약국이나 길톤스온2 같은 거랑 신문사도 가지고 있어. 그 가족이 이 마을을 일군 거야 그럼? 내가 물었다. 그건 아니야. 광산 덕분에 시작된 거지, 내가 보기에는. 나 집에 갈래. 파커가 너무 조용히 있던 탓에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조차 까먹고 있었다. 집에 못 가. 카일은 눈동자를 굴리며 말했다. 엄마가 그러는데 내가 너 데리고 다녀야 한대. 그냥 가자. 어차피 한 3km 정도만 걸으면 돼. 자전거 타고 갈래. 바커가 찡찡거렸다. 미안한데 우리는 이제 길로 안 다닐 거야. 안 갈래. 자전거랑 같이 있을래 그럼. 쪼다같이 굴지 마. 쪼다 아니야. 카일 적당히 해. 킴버가 눈치를 줬다. 겨우 5살이라고. 나 6살이야. 파커가 킴버의 말에 발끈했다. 아, 그래, 미안해. 6살이지? 맞아, 6살. 킴버가 파커를 향해 다정하게 웃어 보였다. 좋아. 원하면 파커 손 잡고 가던가, 만약 파커가 원한다면 말이야. 아무튼 무조건 같이 가야 돼. 카일은 그렇게 몸을 돌려 걸어가기 시작했다. 파커의 얼굴이 여지없이 일그러졌지만 매력 만점인 킴버가 손을 내밀며 손가락을 까딱거리자 대본에 손을 잡았다. 카일 말이 맞았다. 그리 긴 거리가 아니었다.
1km도 채 되지 않는 길이를 둘레길로 가다가 다시 그 정도의 거리를 산 위로 향하는 대충 잘 닦여진 길을 타고 올랐다. 길이 꽤 가파르긴 했고 오두막에 도착했을 쯤 숨이 너무 찼다. 어때? 카일이 흥분한 듯 물었다. 에휴, 보자. 일단 숨을 돌리며 천천히 나무를 바라보았다. 꽤 하른데? 미소가 지어졌다. 정말 그랬다. 그 둘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었다. 오두막은 내가 여지껏 봤던 어느 나무 위의 집보다 훨씬 더 컸다. 방도 여러 개 있었고 심지어 창문에는 커튼까지 달려 있었다. 문 위에 걸린 간판에는 엠버칸 요새라고 쓰여 있었고 그 문지방으로부터 줄 사다리가 매달려 있는데 군데군데 판자가 빠지고 없었다. 내가 먼저 갈래! 파커가 외쳤지만 이내 킴버에게 잡히고 말았다. 일단 의식을 치르고 가야지. 안 그러면 사라지고 말아. 라며 킴버가 파커에게 다시 말해주었다. 사라지면 난 좋겠는데. 카일이 툴툴거리며 말했다. 당장이라도 내가 먼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었다. 칼 줘봐. 손을 내밀자 카일이 미소를 짓더니 주머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들었다. 저기 뒤에 보면 이름 새길 곳이 있어. 나는 칼날을 빼낸 뒤 나무에 빈자리가 있나 살피며 뒤로 걸어갔다. 나무에는 너무도 많은 이름이 있어서 내 키가 닿지 않는 곳까지 빼곡했고 그 때문에 몸을 쭈그려 밑둥을 살펴야 했다. 카일과 킴버의 이름도 발견한 뒤 그 뒷부분에 마음에 들은 부분을 마침내 찾아냈다. 혀를 악물고는 샘, W, 폴 S, 파커라 새겨진 이름 아래에 있는 껍질에 그려 넣었다. 하지만 이름을 새기는데 너무 어려워서 카일이 나를 도와야만 했다. 좋아. 가자. 나는 재빨리 줄사다리로 달려갔다. 잠깐만! 카일이 외쳤다. 일단 말 먼저 해야 돼. 그래? 뭐야? 킴버가 노래를 부르듯 읊었다. 트리플 나무 아래에는 나를 기다리는 남자가 있다네. 가야 할까, 가지 말아야 할까. 어떤 선택을 해도 운명은 똑같다네. 좀 으스스하네? 그게 대체 무슨 뜻이야? 킴버가 어깨를 으쓱 하더니 대답했다. 이제 아는 사람도 없어. 그냥 전통이야. 알겠어. 다시 한번 들려줘. 조금 더 천천히. 파커와 내가 그 시를 낭송하자 이제 가도 된다는 허락이 떨어졌다. 내가 먼저 줄 사다리를 잡아 올라탄 뒤 새로 맞이한 주변을 둘러보았다. 나무 위 오두막은 거의 비어있는 상태였고 여기저기에 더러운 깔개 몇 개와 쓰레기만이 널려있을 뿐이었다. 오래된 탄산캔, 맥주캔과 인스턴트 음식 포장지 등 나는 방 곳곳을 둘러보았다. 총 4개의 방이 있었는데 딱히 이렇다 할 것이 없다가 마지막 방에 들어서게 되었다. 마지막 방에는 오래된 매트릭스가 놓여 있었는데 바닥에는 귀퀴한 냄새가 나는 옷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다. 혹시 여기에 노숙자가 살았어? 아닐걸? 여긴 내가 기억하는 내내 이런 상태로 있었어. 카일은 내 뒤, 방 앞에서 대답했다. 완전 냄새 거지 같아.
김버가 문지방까지 다가왔지만 더 이상 들어오려 하지는 않았다. 이 방에서 소름 돋는 건 냄새가 아니라 저거야. 김버는 천장을 가리켰고 나는 눈을 들어 그곳에 쓰여진 글귀를 읽었다. 지옥으로 가는 길 거리 표시 1. 저게 무슨 뜻이야? 그냥 우리보다 좀 더 나이 많은 애들이 장난질 쳐놓은 거겠지. 카일이 말했다. 가자. 네 집에서 제일 멋있는 부분 보여줄게. 우리가 모두 다시 첫 번째 방으로 돌아오자 파커가 우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더니 나무 바닥에 서투르게 남긴 글을 가리켰다. 방구? 카일이 읽더니 말했다. 웃기네, 파커. 그는 눈을 굴리며 말했지만 그의 어린 동생은 카일의 말에 내포된 빈정거림을 알아듣지 못하고 자랑스러운 듯 웃어 보였다. 김버는 파커 옆에 앉았고 나는 그 반대편에 자리했다. 카일은 동생에게서 칼을 빼앗은 뒤 방 저편으로 걸어가서 나무로 된 벽에 두 널빤지 사이에 꽂더니 힘을 줘 나무판을 열어 비밀스러운 작은 공간을 열었다. 카일은 그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다시 나무를 제자리에 끼워 넣었다. 짜잔! 그는 자랑스러운 듯 몸을 돌려 라이트밀러 맥주 2캔을 들어 보였다. 우와, 대박! 으익, 미지근한 맥주라니 완전 별로야. 거기에 있는지는 또 어떻게 알았담? 김버가 물었다. 필 숀더스가 알려줬어. 그거 마실 거야? 당연하지. 우리 다 마실 거야. 카일이 원을 그리며 앉아있던 우리에게 다가오더니 맥주 한 캔을 따서 김버에게 건넸다. 김버는 마치 더러운 기적이라도 받은 듯 쳐다보았다. 왜 이래, 킴이. 얼른 받아. 에이, 그렇게 부르지 마. 김버는 카일을 향해 버럭 소리를 지르더니 머뭇대다. 결국 맥주를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냄새를 맡아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으며 코를 막고는 소심하게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는 진저를 치며 말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데? 난 안 먹을 거야. 엄마한테 이럴 거야. 맥주가 파커 앞을 지나 나에게로 오자 파커가 빽 소리를 질렀다. 다행이네. 어차피 너한테는 안 줄 거니까. 카일이 말했다. 그리고 엄마한테 찍소리라도 하기만 해봐라. 나는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포커페이스를 만들어 맥주 냄새를 맡기도 전에 그 뜨뜻 미지근한 맥주를 길게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그 꾸리한 노란 액체가 내 셔츠로 흘러내리는 순간 내가 바보 같은 결정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아, 젠장. 이제 맥주 냄새 폴폴 날리게 생겼네. 우리는 1시간 동안 남은 맥주를 마셨고 맛에 더 익숙해져 갔다. 사실 내가 어른이 되어가는 건지 취해가는 건지 알 순 없었다. 전자였으면 하는 바람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캔에 마지막 방울마저 다 마셨을 때 우리는 약 20분 동안 우리가 취했는지 아닌지를 두고 토론을 벌였다. 카일은 본인이 확실히 꽐라가 됐음을 알려주었지만 김버는 확실하지 않았다. 나 또한 취한 것 같진 않았지만 이미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테스트하는 부분에서 다 틀리고 말았다. 김버가 큰 목소리로 알파벳을 역순으로 읊어가던 도중 금속이 갈리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고요한 산속을 마치 총성처럼 깨트렸다. 김버는 말을 멈췄고 우리는 그렇게 몇 분간 서로를 응시하며 그 소리가 멈추기를 기다렸다.
바커는 킴보의 품에 안겨 귀를 틀어막았다. 10분처럼 느껴졌던 시간이 흐르고 소리가 처음 났을 때처럼 갑작스럽게 멈추었다. 저게 뭐야? 내가 물었고 바커는 킴보의 추리닝에다 대고 뭐라 웅얼거렸다. 저거 뭔지 알아? 다시 물었다. 킴보는 다리를 꼬았다 풀며 자신의 발을 응시했다. 어? 아무것도 아냐. 카일이 마침내 대답했다. 가끔 동네에서 들리는 소린데 별거 아냐. 그냥 여기서 더 크게 들리는 거야. 알겠는데 저게 어디서 나는 소리냐고. 보라스카. 킴버가 발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게 누구야? 내가 물었다. 그건 사람이 아니라 장소 이름이야. 마을에 있는 거? 아니, 여기 숲 안에 있는 곳이야. 아, 거기선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 마치 나보다는 스스로에게 말하는 듯 킴버가 대답했다. 무슨 일? 그냥 나쁜 일들. 그저 그렇게 되풀이할 뿐이었다. 그냥 거기는 알려고도 하지 마. 카일이 내 뒤에서 말했다. 아니면 너한테도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어.